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항상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재미있게 보다가 문득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워낙 말주변이 없는 늙은이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방직 공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죠. 나라 환경이 조금은 어수선했던 시기라 풍족하게 누리진 않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가난 없이 저희 네 식구는 단란하게 잘 살아갔고 저희 형제의 학창시절 또한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 당시 학급에서 공부를 꽤나 잘했던 학생이었기에 좋은 대학을 갈 거라는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학생이었죠. 그러던 10월, 낙엽이 참 예쁘게 물들었던 어느 가을날, 대입 수능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고 계셨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 하셨던 아버지의 간에 결국 무리가 오게 된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부모님께서 여태 열심히 일을 해 벌어오신 돈은 싹 다 병원비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장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수많은 직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에 놓여버린지라 실질적으로 제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병원비에 다 써버렸으니 철규야, 너한테는 정말 엄마가 면목이 없다.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랑 철민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멋모르고 돈을 벌러 뛰어든 저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서툴렀지만 어른들을 대하는 것에는 나름 도 같은 저였기에 같이 일하는 분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 규모가 컸던 그 공장에서 다른 파트에서 일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어리숙한 면이 있었던 저와는 달리 그녀는 항상 당차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1등으로 출근을 했고 자신과 다른 라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곤 했지요. 넉살도 좋고 일도 잘했고 예의도 바르던 그녀의 평판은 공장 내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일하는 것이 손에 익숙해졌을 무렵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하는 건 어때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네? 네. 제 또래라고 들어서 말 걸어보고 싶었는데 영 기회가 안 나더라고요. 공장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이제야 말을 걸어보네요. 네, 그러네요. 또래의 여자와 대화를 나눌 일이 거의 없었던 저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오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런 저를 알아챘는지 그녀는 저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부끄러운 기분은 세월이 이만큼 지났어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리고 한참을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여가며 웃던 그녀는 겨우 웃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귀여워서.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친해집시다. 제 이름은 이용이에요. 그쪽 이름은요? 제 이름은 윤철규예요. 이름도 멋있네요. 어차피 우리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괜찮지? 네? 네, 편하게 하세요. 뭐야, 내가 편하게 했으면 같이 편하게 해야지. 알았어, 말 편하게 할게. 좋아, 그럼 앞으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어차피 너 여기 또래 친구 없을 테니까 밥도 같이 먹자. 이게 제 아내와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그녀의 매력에 조용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활달하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던 그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가 죽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만 주변 사람들은 깎아내리지 않는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제 자신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공장 사람들도 모르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만 모른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신 상태였겠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아이들이 비밀스럽게 나누는 사랑 이야기를 먼 발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가까워진 지 3년 정도 지났을 쯤 동생은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을 온다는 말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감이 시간이 지나면 말랑말랑 잘 익은 홍시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녀와 저 사이의 관계 또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계절을 2번 더 흘려보냈을 때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어? 결혼? 되게 놀랜다.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었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결혼할 생각은 있었는데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서. 왜? 우리 5년이면 오래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렇기는 한데. 그럼 하자, 결혼. 나 다른 사람들처럼 웨딩드레스 입혀줘, 멋진 차 사줘, 집 사줘, 이런 말 안 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멋진 결혼식은 나중에 우리 돈 진짜 많이 벌면 우리 위치가 안정되었을 때 그때 해.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제 생각과 달리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좋은 예물을 받지 않아도 사랑 하나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그만큼 저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끼리 서로 만나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 결혼식에 필요한 단계들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게 되었고 대신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연애 5년 만에 찾아뵙는 그녀의 부모님은 꽤나 연로해 보이셨지만 제 손을 잡아주시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부모님 또한 결혼식을 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보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멋들어진 결혼식도, 프로포즈도, 웨딩드레스도, 반지도 손가락에 끼워주진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느라 집에 잘 들어가지 못했던 동생도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형 결혼한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요새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축하해줘서 고맙다. 요새 많이 바쁜가 보네. 조금 바쁘지. 내 등록금 보태준다고 일하던 형이 어느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고 나 뭔가 눈물 나려고 그런다 형. 청승은 너도 얼른 졸업해서 좋은 여자 만나 장가 가야지 마. 너 결혼할 때 말해. 형이 특별히 혼수는 준비해 줄 테니까. 하하, 말만 들어도 고맙다. 조만간 만나 형. 동생은 뭔가 제 아들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고 남자아이 치고는 꽤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제 학비와 집안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생계에 뛰어든 저를 보면서 조용히 눈물 짓기도 했던 동생은 어느덧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사회생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시간을 내어 전화를 한 녀석을 보니 참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동생은 성적도 좋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를 제외하면 전액을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던 터라 어렵지 않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입는 것, 먹는 것 아껴가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무난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동생은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이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아니,
나 회사 그만두고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어. 응? 사업? 웬 사업? 어머니나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물류 사업이야. 별 볼 것도 없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야, 그래도 네가 사업을 한다니까 새삼 좀 대단한데? 잘 되고 있어? 시작 단계라도 뭐 매출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야. 뭐 아주 잘 되지도 안 되지도 않는 단계야. 형,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말해봐. 나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 뭐라고? 동생의 깜짝 결혼 소식 발표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여자 이야기라곤 조금 더 꺼내지 않던 동생인지라 이 녀석은 언제쯤 결혼을 하려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니 마음 한켠에는 뭔가 모를 섭섭함도 느껴졌지만 동생도 동생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하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야, 축하한다. 누구야? 응,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만난 사람이야. 참 진중하고 착한 사람이고 놓치기 싫어서 내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 남자네, 남자야. 숫기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장가는 가는구나.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부모님은 만나 뵙고? 아니, 형도 알다시피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형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건너뛰려고. 아내 쪽 집안에서도 괜찮다고 했고. 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해해 주셨다니 다행이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 하는데. 결혼식 안 한 거에 대해 아쉬워하지는 않아? 아쉬워하지. 근데 남들 다 하는 거 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해서. 형도 결혼식 건너뛰었잖아. 형수님이 안 섭섭해 하셨어? 야, 니네 형수가 먼저 결혼식 하지 말자고 했어. 형수도 역시 대단한 분이시라니까.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가지고 싶은 거 있어? 그냥 형편 되는 대로 형 마음 가는 거 있음 그걸로 줘.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좋아. 나중에 신혼집 들어가면 연락 줘. 알겠어, 형. 축하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동생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고 머지않아 이사를 했다며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뭘 줘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고의 혼수 중 하나인 세탁기를 동생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정말 발전했고 좋아져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가 많지만 그때는 통돌이 세탁기만큼 좋은 선물이 없었죠. 야, 형,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샀어? 화분 하나로도 고맙다니까. 명색이 동생 장가 간다는데 화분 하나만 달랑 건네주면 섭섭하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라더라. 유용하게 잘 써. 고마워, 형. 아, 집사람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 그래, 그래. 다음에 시간 날 때 다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좋았으련만 시간이 지나고 1997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일, 바로 IMF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때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얼마나 끔찍했고 괴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힘든 순간을 보냈는지 말이지요. IMF가 가져다 준 불행은 저희 가족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유례없이 닥친 경제 위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그것은 저희가 잘 다니고 있던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자본도 있고 오랜 세월을 업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곳이었기에 쉽게 문을 닫을 거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공장의 폐업은 모든 직원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죠. 그 공장에 다니고 있던 많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아, 나도 안 믿긴다. 완전 꿈 같아. 그래도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이 뭔 줄 알아? 작게나마 돈 모아놓길 잘했다. 그래, 그거 하나는 진짜 불행 중 다행이다. 어머님은 연락 없으셔? 어머니야 당연히 우리 걱정하시는데 지금 철민이가 연락을 안 받는다네. 아, 맞다. 도련님 사업은 괜찮은 거야?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한참을 잘 버텨주던 공장도 문을 닫은 판국에 동생의 회사가 멀쩡할 리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동생은 끝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수습을 하느라 바쁜 거겠거니 생각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뒤로한 채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황들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속에서는 잔뜩 쉬어버린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목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너 회사는 어떻게 됐어? 말해 뭐해. 형도 TV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망했어, 제대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대기업도 휘청거리는 마당에 우리 회사라고 방법이 있겠어? 괜찮아.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더라.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 너만 그렇겠냐. 우리 공장도 문 닫아서 나랑 집사람이랑 갈 곳을 잃었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도 참 죽겠어. 재수 씨는? 여보세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뭐? 회사 망하자마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고. 자기는 이렇게 못 산다고. 아니,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지. 그냥.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 솔직히 나 같아도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이해해, 집사람 마음. 그럼 애는 어쩌고. 형,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선영이 좀 잠시만 돌봐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 부탁할 수 있는 곳이 형밖에 없네. 선영이를? 응, 길게 맡겨달라는 부탁은 안 할게. 딱 1주, 아니, 2주일 정도만 좀 맡아주라. 나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만 수습하고 애기 데리러 갈게. 재수 씨는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해. 처갓집도 마찬가지고. 미치겠네. 알겠어. 용품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들고 오늘 저녁에 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내려오고. 잘 살 줄만 알았던 동생의 이혼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 지난 제 조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있었지만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에는 워낙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던 터라 저희가 아니라면 도무지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조카를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그날 밤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몇 달간 만나지 못했던 동생의 얼굴은 곳에 수척해져 있었고 몸은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처럼 삐쩍 말라 있었어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는 걱정이 되었어요. 마치 곧 죽을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얼굴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괜찮아. 이것만 지나고 나면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우리 선영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줘야지. 형, 2주일 동안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 형수,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니에요, 도련님. 가족끼리 이런 걸로 왜 미안해해요. 힘들 땐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야죠. 걱정하지 말고 일 해결 잘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조카를 아내의 품에 안겨주고 동생은 아이가 깨지 않도록 현관문을 조심히 열고 나갔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인 만큼 잘 견뎌내겠지, 잘 버텨내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열심히 아이를 돌보았어요. 조카를 가까이서 만나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성격은 제 동생을 닮은 것인지 잘 울지도 않았고 보채지도 않았으며 빵긋빵긋 웃으며 애교도 곧잘 부렸어요.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저희 부부 둘 다 실직을 당한 탓에 두 아이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2주가 흘렀지만 동생은 조카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았고 동생의 메일로 메일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말에 혹시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관두었습니다. 아니야, 데리러 오겠다고 했으니 늦게라도 오겠지. 믿고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동생에게 연락이 온 것은 조카를 맡기고 떠난 지 보름이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예, 여기 금성파출소입니다. 윤철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윤철민 씨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서에 형님 되시는 분 번호가 적혀 있길래 연락을 드렸어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금성대학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기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까지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참 넋을 놓고 있던 저를 지켜본 아내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를 잡아 흔들었고 아내가 큰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철민이가 죽었대. 뭐? 집에서 죽었대. 유서에 내 번호도 남겨뒀대. 말도 안 돼. 우선 나 금성대학 병원으로 좀 갔다 올게. 진짜 죽은 건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 길로 대충 옷을 챙겨 입고 경찰관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황급히 달려온 저를 보자마자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인지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철민 씨 보호자분? 네, 맞습니다. 형 되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저희도 참 유감입니다. 동생분 돌아가신 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평소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할 만한 말을 했다던가 그런 거 없었습니까? IMF 때문에 회사 문을 닫고 이혼을 했습니다. 일 처리할 게 있다며 조카를 저희한테 맡겨두고 갔고요. 참, IMF가 사람 여러 죽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타살이 의심될 만한 정황은 없는 것 같으니 수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요. 국내의 경제 위기가 사람을 여러 죽인다는 말. 며칠 새 텔레비전에서는 IMF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제 동생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회사의 부도와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혼은 유약했던 동생이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큰 짐이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동생은 부모님, 저, 그리고 예쁜 조카를 세상에 남겨두고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까무러쳤다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내내 울기만 하셨고 회사가 망하자마자 등을 돌리고 떠난 동생의 전 아내를 원망했으며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 조카를 가엾어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실직자가 되어버린 신세였고 언제 어느 때 경제가 다시 안정적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덜컥 맡을 수가 없었지요. 한참을 고민에 빠져있던 찰나 아내가 먼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선영이 말인데 시설에 보내는 게 어떨까? 시설?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이야? 응,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돌보기도 벅찬 것 같고 선빈이도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어차피 그 여자는 아이 키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아내의 말이 정없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내의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형편이 언제 안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카까지 거두어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를 했고 장례가 마무리된 후 주변에 있는 고아원에 연락하여 아이를 맡기겠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참 세상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치? 그러게. 참 큰아빠로서 미안하다. 조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지금으로서 이 결정이 조카를 위한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카를 시설로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조카의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고 새근새근 잠에 든 조카를 품에 조심히 안아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던 아내가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응, 할 말 있어. 선영이 말인데 그냥 시설 보내지 말고 우리가 키우자. 뭐? 갑자기? 응, 며칠 전부터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진짜 고민 몇백 번, 아니 몇천 번을 해봤는데 내 머릿속 결론이 이거야. 선영이도 우리 딸처럼 키우자. 선영이가 큰 딸, 선빈이가 작은 딸. 후회 안 하겠어? 말은 쉽겠지만 아무리 조카라도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걱정하지 마. 나는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선영이, 선빈이 키울 자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구인구직이나 열심히 해봐. 나는 하늘에 계신 도련님 보기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 잘 키우는데 집중할 테니까. 그 순간 젊었을 적 당당하고 멋졌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의 당찬 포부에 결국 고아원에 보내는 것을 포기한 채 저희 부부는 조카를 호적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가족으로 거두어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곳은 드문드문 있었고 공장에서 오래 일한 경력 때문인지 한 공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급여는 정말 적었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지 않은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내는 마음으로 낳은 첫째 딸과 10달 동안 품어 낳은 둘째 딸을 정말 동등하게 소중하게 키웠어요. 아이들이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말이 트이고 행동 반경도 점점 넓어질 때쯤에는 두 딸들에게 열심히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인지 좋은 행동은 어떤 것인지 밥상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딸 둘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 맘처럼 쉽지만은 않지? 아니, 정말 재밌어. 딸을 하나만 낳은 걸 후회할 정도로. 정말? 응, 당신이 처음 걱정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아.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 이 행복을 포기해준 그 여자한테 정말 감사할 정도야. 도련님도 하늘에서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걸.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동생이 지켜보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정말 태생부터 자매였던 것처럼 우애가 좋았고 어딘가 이동을 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흐뭇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듯 서로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싸움은 가끔 몸싸움으로도 번질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가 엄하게 꾸중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아 진짜 언니가 먼저 내 다이어리 가져갔다고. 내가 말하고 가져갔지. 안 되는 것 같았으면 진작에 말을 하던가. 다들 조용히 못해? 선빈이는 선영이한테 사과하고 선영이도 선빈이한테 사과해. 얼른. 그래 선빈아 미안해. 선영이도 언니한테 사과해. 맨날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사실 엄하게 꾸짖은 적도 있고 매를 든 적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의 싸움에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 나이 때에는 서로 밉기도 하고 작은 것에 다툼도 하면서 자라는 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둘 다 성적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졌지만 그래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계절이 지나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쯤 둘째는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굴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뭐?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냥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네가 주워온 자식 같은가? 너는 어딜 나가도 내 딸이라는 소리 들어. 가끔씩 엄마 아빠 보면 뭔가 언니한테 엄청 절절맨다는 기분이 들어. 근데 나한테는 안 그러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서 나한테는 사랑을 덜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허 말을 해도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편애지. 엄마 아빠는 너희 한 번도 편애한 적 없어. 단지 언니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서 건강한 너보다는 손이 좀 더 갈 뿐이지. 언니를 더 좋아하고 널 덜 좋아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런 소리 엄마 앞에서 하면 엄마 속상해한다 너. 치, 알았어. 또 나만 나쁜 사람 된 거지? 엄마 아빠 눈에는 너희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자식들이야. 우리 딸이 그런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네 아빤. 알겠어. 그런 생각 안 할게.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서 욱신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둘째 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참 감정에 예민할 시기라는 것을 알기에 첫째 딸이 사실은 작은 아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죠. 이미 두 아이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저의 자식들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두 딸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디자인 고등학교를, 둘째 딸은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에 조리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내심 공부를 좀 더 해주기를 바랬지만 스스로가 할 생각이 없다면 부모가 바라는 것은 욕심이겠구나 싶은 생각에 딸들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렇게 강압적인 부모로 남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공부보다는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수업을 위주로 듣기 때문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하교를 하고 나면 매일같이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조잘거리곤 했습니다. 덕분에 매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심심하지가 않았지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다.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기에 혹시나 안 좋은 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을 했지만 딸들은 성격이 좋았고 어딘가에 휩쓸리거나 물드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되려 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기도 하고 학급의 반장을 하기도 하는 등 아주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저희 부부는 흐뭇하기만 했답니다. 첫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며 2년제 대학으로 진학했고 둘째 딸은 직접 실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고 싶다며 졸업 후 유명한 식당의 보조요리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은 서툴긴 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밥벌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딸들을 다 키워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그래서 잘 자란 딸의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들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의 안위를 챙기는 대신 우리 부부를 더 돌보자는 생각에 저희도 저희만의 삶과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잘 자라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저희도 크게 여유 있진 않았지만 굴곡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환갑이 되던 해 저보다 생일이 2달가량 빨랐던 아내에게 딸들이 직접 생일상을 차려준다며 나섰습니다. 아이고 무슨 생일상이야 힘들게.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나 사 먹으면 되는 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엄마 환갑잔치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날에는 딸내미들이 직접 차린 생신상 드셔야지. 설마 맛없을까봐 그러는 거야? 작은 딸내미라면 요리 실력은 보장돼 있고 첫째 딸내미도 요리는 어느 정도 하는데 말이지. 알았어. 그럼 엄마 생일상 차려줘. 딸들이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아싸, 알겠어. 그럼 오늘 저녁에 바로 갑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라며 아내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리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표정에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뿌듯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딸들은 양손 가득 바리바리 장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무슨 장을 그렇게나 봐왔어. 너희 우리 배 터져 죽일 셈이야? 야, 그 정도면 상다리도 부러지겠다. 오늘은 무슨 날? 환갑. 환갑잔치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고 이거 재료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상 차려보면 별로 많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의 특별 셰프 윤선영, 윤선빈 요리사의 음식을 기대해 주세요. 생일을 맞은 것은 아내인데 되려 그 주인공보다도 더 들떠있는 딸들의 모습을 보자 하니 귀여워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땐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어른이 되니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이 없어 그런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영락없는 자매 같았지요. 주방으로 한 발자국도 오지 말라며 엄포를 놓은 탓에 저희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하는 모습을 구경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꽤나 음식을 하는 폼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곧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희도 내심 무슨 음식이 준비될까 궁금증에 빠졌죠. 짜잔! 음식 완성! 얼른 와서 드셔보세요. 아 맞다. 그 전에 케이크, 초, 불부터 꺼야지.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중간에는 케이크를 놓을 자리를 만든 뒤 아이들은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에 큰 초 6개와 작은 초 1개를 꽂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초를 후 불었고 이내 아이들이 만든 음식을 한 입 먹어보았죠. 와, 정말 맛있는데? 그치? 봐봐, 기대해도 좋다고 했잖아. 엄마가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어. 아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다, 야. 아, 그렇게 말해주면 또 내 콧대가 올라가지. 엄마, 아빠, 얘 너무 띄워주지 마. 그럼 진짜 자기가 메인 셰프라도 되는 줄 알아. 이씨, 언니 진짜 죽을래? 아웅다웅 다투는 두 딸의 모습에 저희는 또 웃음이 났습니다. 딸들이 해준 음식도 먹어보고 참 호강한다 싶었지요. 그렇게 행복했던 식사가 마무리됐고 커피 한 잔을 할 때쯤 첫째 딸이 저희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응? 선영아, 왜 그래? 엄마 아빠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래? 부끄럽게. 이거. 첫째 딸은 옆에 놓여져 있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흰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원짜리 20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봉투 속 내용물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며 첫째 딸에게 다시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어머, 얘는 무슨 됐어. 오늘 음식 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충분해. 그리고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엄마, 그냥 받아요. 진짜는 돈이 아니고 편지니까. 편지? 아내와 저는 봉투 속 들어있던 하얀 편지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딸이 정성을 담아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들이 보였고 아내는 그 편지를 쭉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진짜 제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는 거. 첫째 딸은 본인이 저희 부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친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같이 집에 가자고. 네 엄마는 나라며 손목을 잡아 끌었지만 큰딸은 끝내 친엄마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 친엄마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건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이렇게 잘 크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도 너를 키우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었어. 그땐 선빈이도 많이 어렸고 나라 사정이 안 좋았어서 엄마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기도 했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리고 이건 엄마가 아빠한테도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엄마도 이모 밑에서 자랐어. 당신도 기억나지? 처음 찾아뵀던 날 어머님이 왜 저렇게 우시느냐고 당신이 물어봤었잖아. 아내의 말에 장인어른 장모님을 처음 뵈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엉엉 우시던 장모님의 모습. 그래서 아내에게 장모님은 왜 저렇게 우시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아내는 그때 대답 대신 옅은 웃음을 보여주었었지요. 그제서야 그날 왜 그렇게 눈물을 보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나도 너한테 돌려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덜컥 너를 키우겠다고 했어. 시설 같은 곳에서 자라는 것보다야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아내는 웃으면서 큰딸의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커져서 고맙다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본인들을 부모라 생각하고 친엄마한테 가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둘째 딸은 이 사실을 고등학교 시절 큰딸에게 들어 먼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언젠간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날이 온다면 그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고 오늘 언니의 서프라이즈는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게 성공적으로 끝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딸로 살아갈게요. 그날 저를 놓지 않아 주셔서 엄마 아빠의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는 그날 이후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두 딸 모두 결혼을 해 출가 외인이 되었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빼먹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안부 인사를 해오곤 한답니다. 큰딸을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이던 그 순간은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때 내린 그 결정을 살아생전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거든요.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리고 첫째가 이렇게 잘 커져서 나중에 도련님 만나도 면이 설 것 같아 다행이고요. 이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 행복한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꼭 그런 순간이 찾아올 테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빌고 또 빌어봅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